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몇 주 전부터였어요. 예전에는 저녁마다 집에서 쉬거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최근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핑계로 자주 외출을 했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남편은 핸드폰을 자주 숨기듯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원래는 남자가 핸드폰만 쥐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집에 오면 방에 핸드폰을 던져두는 사람이었으니 더 이상했어요. 저와 있을 때도 핸드폰을 항상 뒤로 돌려놓거나 방에 혼자 있을 때 몰래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는 걸 보고 무심코 확인하게 되었죠. 화면에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른 문자를 확인했는데요. 이런 내용의 문자도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죠. 궁금한 마음에 더 많은 문자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내 손에서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방금 그 문자 내용 뭐야? 그거 친구가 장난친 거야. 별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장난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친구라면 할 만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 사이에 문자를 모두 지운 상태였습니다. 뭐야? 문자 왜 지웠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냥 장난이라니까. 별거 아닌 거라 지운 거야. 그런 장난이 어딨어. 무슨 장난을 그딴 식으로 해? 별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저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친구 누구 장난이냐고 물어도 이름도 말해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더 깊게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짜증을 내더니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가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언제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들이를 즐기곤 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자 외출을 반복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사고를 쳤던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가 무엇이든 숨겨야 할 일이 분명했죠.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몰래 남편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남편은 또다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동네 친구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지? 그러던지.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면 바로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서둘러 미리 말을 해둔 옆동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해 잠시 딸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얼마 후에 저는 재빨리 우리 집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면 바로 뒤쫓을 생각이었죠.
약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남편 차가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남편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아 동네 외곽으로 향하더군요. 약 20분쯤 차를 타고 이동하더니 남편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순간 이놈이 바람이 났구나 싶더군요. 남편이 친구들과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갈 리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소 친구들과 국밥집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이면 세상 행복하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파게티 같은 이탈리안 음식을 싫어하던 남편이 이런 레스토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차를 주차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는 레스토랑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이 도대체 어떤 년을 만나러 온 것일까?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남편은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남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 여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바로 형님이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형님이 왜 이곳에서 만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형님과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5년 전부터 시가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5년 전 아주버님이 음주운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 형님은 저희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부모님도 형님과 손자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형님이 연락처도 바꿔버려 찾을 방법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형님과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님!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아이, 친구 만난다면서. 하지만 남편과 다르게 형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더군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됐다. 밥 같이 먹자. 형님은 저를 차분하게 대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레스토랑 안으로 끌어들이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그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일단은 형님과 남편이 왜 여기서 둘이 만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람이요. 자리에 앉고 나자 남편이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야. 동서는 잘 지냈나 보네. 얼굴 좋아 보여. 형님도요. 5년 만이죠? 형님은 5년 전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형님과 손주를 많이 그리워하며 걱정하셨지만 형님은 끝내 연락을 끊어버리고 조용히 사라졌었죠. 두 사람이 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우연히 만난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형님은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도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 그래서 서방님한테 돈 좀 빌리려고 연락하게 됐어.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님이 갑자기 남편에게 돈을 빌리러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형 그렇게 죽고 형수가 혼자 승조 키우며 살아왔잖아. 그런데 최근에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형님을 만났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5년이야. 무려 5년.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형님을 찾은 게 5년이라고. 그런데 형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5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 숨기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부탁했어. 동서가 알면 불편해할까봐. 사실 돈 빌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괜히 복잡해질까봐 그랬어. 형님의 말에 저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형님에게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게 연락달라고 말하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게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헤어져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님이 다시 나타난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말 단순히 형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래. 당신도 아까 식사 자리에서 다 들었잖아. 그럼 나랑 상의도 없이 큰 돈을 떡하니 빌려주려고 했어? 부부 사이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형님을 만날 때 굳이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난 이유는 또 뭐야? 남이 보면 둘이 연인인 줄 알겠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런 말투 나도 기분 나쁘네.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아까 전에 그래, 미안해. 5년 만에 형수 만났는데 형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 죽은 남편의 형과 남편 조카를 혼자 힘겹게 키우고 있던 형님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당신 형님한테 돈 빌려주지 마. 남편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왜 안 돼? 당신은 형수 보면 마음 쓰이지도 않아? 안타깝지도 않냐고.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오늘 형님이 들고 있던 가방 봤어? 그거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었어. 돈 1,000만 원 넘는 가방이라고.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이 어떻게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이, 그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산 거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그 가방부터 팔았어야지. 나 몰래 당신한테 연락하기 전에. 가방뿐인 줄 알아? 옷도 다 명품이더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쏘아보며 다시 말했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아버님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맞지 않아? 아버님, 어머님도 승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수하고 부모님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그래. 이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형님과 손주를 그리워하며 걱정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 관계가 껄끄럽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하고 시부모님 사이가 왜 껄끄럽다는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 차 사고가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 음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맞긴 한데 정확한 이유는 다른 거야. 사실 형한테 병이 있었어. 정신병이었는데 조현병이었어. 그날도 그렇게 환각과 환청을 듣다가 그게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거야. 조현병? 아주버님이? 그래. 그런데 형 결혼 당시에 부모님이 그 사실을 형수한테 숨겼었어.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그런 병 결혼 전에 알려지면 결혼도 못 한다면서. 그런데 형이 죽고 나서 형수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몰랐던 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떠났는지,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껄끄러웠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해? 앞으로 형님하고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랑 얘기해서 다시 왕래하기로 했어. 그동안 소식도 없었는데 이제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돈 빌려주는 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미안해, 숨기고 있어서. 저는 더 이상 깊게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숨기는 건 없어? 이제 진짜로 다 털어놓은 거야? 다른 비밀이 있다가 들키면 그땐 당신이나 나나 좋게 못 끝나는 거 알지?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어. 정말 더 이상 비밀은 없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추궁하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과 형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아주버님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의 기일에는 항상 남편과 그리고 시부모님만이 모였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날이었어요. 형님이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형님이 기일에 나타난다고 하니 분위기가 어쩐지 묘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형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미리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죠. 아들 잃은 슬픔을 간직한 시어머니에게 형님의 등장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겠죠. 유일한 손자도 형님과 함께였으니까요. 반면 시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는 그 변화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제 물음에 간단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그 말에도 여전히 시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고 뭔가를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님이 봉안당에 도착했죠.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는 형님의 모습은 오랜만에 만남에도 어색함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의 그 밝은 모습에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와서는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 웃음이 제게는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형님의 도착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쁜 얼굴로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형님의 아들, 즉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자를 끌어안았죠. 아이고, 우리 승주, 내 새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구나. 이 할미가 우리 승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키듯 시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형님을 향해 말했죠. 네가 여기에 다시 나타날 자격이 있냐?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다른 모든 가족들도 당황해하며 얼어붙었어요. 그 차갑고 날선 말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정우 기일이어서.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형님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형님은 처음에는 그 말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이 굳어지며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봉안당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의 길로 모였던 그 자리는 어수선하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남편을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형님을 보는 시아버지의 반응을 보아 남편이 내게 무언가 더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앞으로 자주 보자. 승주도 자주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 이어가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 빨리 가자고.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야. 시아버지는 날선 목소리로 말하며 시어머니를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은 이렇게 끝이 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은 무표정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뒷좌석을 돌아보니 딸들은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주버님 기일에서 있었던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형님을 향한 시아버지의 분노에 대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그렇게 형님한테 화를 내신 거야? 형님한테 이 자리에 나타날 자격이 있냐고 물으신 건 또 뭐고? 남편은 잠시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형수님이 형의 병을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셔.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됐고 그걸 아직도 못 잊으시는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형님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행동들은 저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이제 정말 없지? 남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답하더군요. 숨기는 거 없어. 다 말했잖아. 그런데 저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죠. 한 달 전에 남이섬에 누구랑 갔어? 당신 핸드폰 결제 정보에 남이섬 입장료가 찍혀 있더라고.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 아, 준석이랑 같이 바람 쐬러.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토끼를 잡아먹기 전 가지고 놀듯이요. 남자랑 둘이 남이섬에 갔다고? 남이섬은 커플들이나 가족들이나 가는 곳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바람 쐬러 갔던 거라고. 왜 화를 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의심하는 투로 물어보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남편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의식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정말 준석 씨랑 갔어? 혹시 형님이랑 간 건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발끈하며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랑 왜 내가 거길 가? 남편의 격한 반응에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렇게 발끈해? 그리고 형님이랑 갔다고 해도 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잖아.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동생이 형수를 위로해주겠다는데. 형수랑 안 갔다니까. 진짜 왜 그래? 그래, 알았어. 아,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더 이상하네. 조용해. 애들 깨겠다.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 우스워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주버님 봉안당에서 당신이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 둘이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던데? 사실이었어요. 봉안당에서 남편과 형님이 서로를 바라볼 때 묘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는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남편의 반응은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너무나 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깊게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차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깨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남편은 운전만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의 기일 이후 남편과 제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겼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남편과 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거리감을 느끼며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죠. 사실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느껴졌던 이상한 기운들, 그리고 남편과 형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의 기일날 봉안당에서 남편과 형님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야릇한 눈빛까지 말이에요. 제가 의심하는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거든요. 남편이 형님과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 남편이 형님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단순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형수의 엉덩이를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형님의 관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남편과 형님의 관계를 모른 척하며 조금씩 계획을 짠 거였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버님의 조현병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정말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게 맞아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남편이 말해줬어요. 진짜예요, 어머님? 현우가? 그래, 그랬지.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니? 왜 그런 걸 물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죠.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만으로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아주버님이 정말 조현병을 앓고 계셨나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던 저는 시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여는 소리를 들었죠. 첫째는 그런 병 없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겹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숨기고 싶은 진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아주버님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지어낸 이야기였고, 그 외에도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역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순순히 털어놓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주버님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과 남편이 말한 거짓말 사이에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님과 남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선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의 비밀을 직접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형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에게 했는지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형님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저의 계획을 시작했죠. 요즘 기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인터넷에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는데 그 크기가 동전보다도 작았어요. 이런 녹음기를 남편 차에 설치해 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든 형님과의 짐승 같은 관계든 그 어떤 증거라도 잡히면 개망신 주고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뭔가를 손에 꽉 쥐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걸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 제게 집어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제가 남편 차에 숨겨둔 녹음기였어요. 저는 그 녹음기를 남편 차에 꽁꽁 숨겨두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찾았는지 정말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녹음기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구린 놈이 아니면 차를 그렇게 샅샅이 뒤져 녹음기를 찾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분노에 찬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의부증이냐? 왜 이런 걸 내 차에 설치해? 저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걸 내가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뭐? 네가 아니야? 아니야, 나 맞아.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남편은 제 대답에 더 격분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궁금하냐고? 도대체 뭘 그렇게 의심해서 이런 짓거리까지 한 거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형님이 서로 더럽게 뒤엉켜 잠자는 사이인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남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그는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대체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내가 형수랑?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러나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형님을 반갑게 맞으며 형님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던 그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다 봤어. 당신이 그 레스토랑 앞에서 형님을 만나던 날. 당신이 형님 엉덩이를 더럽게 만지던 거 다 봤다고. 자, 어디 또 변명해봐. 그건 네 오해야.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잘못 본 거라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민정아, 그건 말이야. 네 눈에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주버님이 이걸 다 보고 있으면 퍽이나 편히 눈이나 감겠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형수님은, 그분은 너를 위해. 하지만 남편은 끝내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참지 못한 제가 남편 뺨을 후려쳤거든요.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왔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 다 들키고 나니까 이혼하자고? 내가 순순히 합의 이혼해줄 성 싶니?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지쳐. 그냥 이혼해.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어. 당신이 날 의심하는 것도, 이런 관계 자체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향한 사랑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뿐이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잖아. 저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관계 문제나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분명히 형님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형님 때문이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제 질문에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너 이제는 진짜 미친 여자처럼 구는 거 알아? 내가 미쳤다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미친 놈이야. 남편이 이혼을 선언한 이후 저희 부부 사이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마다 서로의 기척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죠. 이제는 남편과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을 쯤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했고 저는 딸들의 유치원과 학교 보낼 준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이제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아침밥을 먹고 있으라고 말한 뒤 급히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웬 낯선 남자들이 5명이나 모여 남편을 신나게 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네 주민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 남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히 그 자리에 다가가자 남자들은 남편을 이미 충분히 때린 듯 남편을 쓰러뜨린 뒤 마지막으로 그에게 침을 뱉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중 한 남자를 붙잡아 물었어요. 왜 이 남자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맞아 죽어야 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때린 거예요. 저 쓰레기가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내 남편을 때린 건지 말해주세요. 제가 남편의 아내라고 밝히자 그 남자는 순간 놀란 듯 표정을 바꾸더니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아내분이시라고요? 지금은 길게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이거 그 남자는 제게 명함을 주었어요. 이쪽으로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는 그 남자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황급히 어디론가 도망치듯 사라지고 있더군요.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남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 남겨진 저는 남편을 때린 남자가 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에는 연구원 강주환이라고 적혀 있었죠. 연구원? 평생 책상 앞에서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사람이 대체 무슨 이유로 남편을 그렇게 무참히 때렸을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남편이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잠시 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명함 주신 분 맞으시죠? 저는 아까 제 남편을 때린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누구세요? 제 남편하고 무슨 관계신지. 제가 묻자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 그놈 형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의 아주버님인 이정우 친구입니다. 아주버님의 절친이라뇨.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주버님 친구가 갑자기 남편을 때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 친구분인 주한 씨는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형님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는 끝내더라도 아주버님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모든 이들 앞에서 밝히자고요. 마침 시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가의 모든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기에 저는 이날을 아주버님의 한을 풀어줄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가의 친척들 모두 아주버님 죽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 시할머니 생신이셔.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우리가 요즘 싸우고는 있지만 시할머니 생신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참석하자는 거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 무슨 시댁 행사를 챙겨? 난 며느리 도리는 하는 사람이야. 당신하고 길게 말 섞기 싫어. 그냥 그날 평범한 척 연기라도 하라고. 그러시던지. 남편 놈은 지가족 모임이니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아마도 이 놈은 제가 그 모임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차분히 준비하기 위해 딸들은 미리 친정에 보내놓았어요. 아이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요. 시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 독감에 옮으면 큰일이라고요. 생신 모임이 열리는 날 시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님들 가족이 모두 모였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진행되었어요. 5년 만에 나타난 큰형님에게 시댁 식구들은 질문을 퍼부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시아버지 형제들은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를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술 떨어졌다. 요한 마트에 가서 막걸리 3통만 더 사와라. 아이고 그만 마셔. 대낮부터 취해서 뭔 추태를 부리려고. 큰어머니, 좋은 날이잖아요. 제가 얼른 뛰어갔다 올게요. 모임 중반쯤 술이 떨어지자 남편이 급히 술을 사러 마트로 향했어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되어 그 자리로 가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님, 아주버님이 왜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응? 정우 말이냐? 네.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서 아주버님의 죽음은 무척이나 무거운 사건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다급하게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너 좋은 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런 말 하지도 말거라.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날 아주버님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큰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이유 아세요? 그만하래도? 나도 걔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 아이, 정우 걔는 정신병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니었냐? 내가 걔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너는 왜 갑자기 걔 이야기를 꺼내? 그렇게 가슴이 아픈 분이 왜 그러세요? 왜 멀쩡한 아주버님은 정신병자 취급하세요? 현우 씨 때문에 그러세요? 뭐라고? 큰아버님,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버님은 정신병, 조현병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정우가 왜 죽은 건데? 그건 바로 남편과 형님 때문이에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우 씨가 나 때문에 죽었다니. 동서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이요? 얼마든지 책임질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입 닥치지 못해? 제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시댁 식구들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술을 사들고 들어왔죠. 현우야, 지금 네 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정우가 너 때문에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에 남편이 급히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당신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형이 나 때문에 죽다니. 아이, 큰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조현병이라. 뭐? 이제는 나까지 조현병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야? 그래, 당신 미쳤어. 당신은 인정 안 하고 있지만 당신 미쳤다고. 내가 그래서 그동안.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안 미쳤어요. 며칠 전 아주버님 친구분들이 찾아왔어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님 역시 크게 당황해했죠. 정말이에요. 동서가 미쳐서. 내가 미쳐? 미친 건 너희들이지. 지 형과 지 남편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뭐? 내가 미쳐?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저는 제 앞에 있던 파전으로 형님 얼굴을 후려쳐버렸어요. 거실은 한순간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그만하지 못해? 당신 지금 헛것 보고 헛소리 들려서 오해하는 거야. 아이,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 사람 말 믿지 마요. 이 사람 미쳤다고요. 여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형까지 배신한 거야. 이 난장판의 시가 식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저는 며칠 전 남편을 찾아와 남편을 때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친 거라고? 내가 망상에 빠져서 지금 헛소리하는 거라고? 그럼 네 얼굴에 상처는 뭔데? 남편 얼굴에 남은 상처들이 아주버님 친구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폭로하자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 그 상처가 뭐냐? 말해봐라. 아주버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죽도록 때렸어요. 맞아 죽어야 하는 인간이라면서 죽도록 때렸다고요. 아주버님 친구들이 자기 친구 동생을 대체 왜 때렸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과 형님이 아주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외도를 했고 그 때문에 아주버님이 죽은 걸 그 친구분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시가 친척들 모두 경악하며 숨을 삼켰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셨어요. 시아버지는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셨죠. 아주버님은 그 사실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남편과 형님을 불러서 둘이 외도를 저지른 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물었는데 그게 이 두 사람이 그때 아주버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 말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으로 결국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일으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결코 조현병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가족 배신에 대한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요. 아주버님의 일을 생각하면 저도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울분을 토하듯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듯 폭로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가 식구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지도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겠죠. 거짓말이에요. 당신 그만해. 그래, 내가 맞은 건 사실인데 그건 형 친구들이 오해를 한 거야. 그래, 내가 혼자 된 형수가 안타까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형 친구들이 오해를.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죠. 그만해라. 현우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아들 하나 잃고 남은 거라도 살게 해보겠다고. 내가 죽일 놈이다. 형님, 그럼 저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이요? 서방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시가 식구들 모두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시가 식구들은 제가 한 모든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숨겨졌던 아주버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제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발뺌하는 남편과 형님은 제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미친년이? 너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였냐? 야, 증거 있어? 네가 말한 증거 있냐고? 그래 동서, 증거 있어?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모함을 해? 증거 대봐. 없지? 동서가 미쳐서 그냥 꾸며낸 말뿐이잖아. 증거? 당연히 증거가 있다 이 개새끼들아.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바로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녹음기를 네 차에 하나만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했냐? 내가 준비했던 녹음기만 5개야 이 새끼야.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남편 주변에 설치한 녹음기는 5개였어요. 그중 하나는 남편에게 걸렸지만 아직 저에게는 4개가 더 남아 있었죠.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진실을 언제 어디서 포착할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 주변 여러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남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두었는데 그 녹음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내가 말한 증거가 바로 이 녹음기에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들어라 이 뻔뻔한 놈아. 제가 바로 증거 들려드릴게요. 그 순간 남편과 형님이 동시에 달려들어 제 손에 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시가의 어른들이 크게 분노하며 남편을 혼냈죠. 뭐 하는 짓들이야? 니들이 떳떳하면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추려 하는 거 아니야?
아이, 큰아버지, 아니에요. 저 떳떳해요. 이거 다 제 안사람이 꾸민 거짓말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다고요. 녹음기 당장 내놔. 그거 내 사생활이라고. 그러고는 남편은 급하게 저에게서 녹음기를 빼앗아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녹음기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재빠른 행동에 아무도 남편을 막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멍청한 놈아, 네가 그 녹음기 없앤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대화 내용은 이미 내 핸드폰에 옮겨뒀고 이미 아까 전에 그 음성 파일 카톡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보냈어. 큰아버님, 핸드폰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틈에 모두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바로 남편의 외도 증거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요. 상황이 난장판이니 모두들 자기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작은 어머니가 자기 핸드폰을 들어 제가 보내드린 음성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공개되었죠. 이렇게 자기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정우 씨 그렇게 가버리고 사실 나도 죄책감에 자기 못 만났는데 그래도 다시 보니 너무 좋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들키지 말지. 자기가 스릴을 즐기면서 집에서 관계하자고 해서 형한테 들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자기도 즐겼으면서. 아이, 나는 형 집에 올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그래서 더 흥분됐다며. 그만해. 괜히 형 생각나면 나도 기분 구려져. 뭐 하여간 승주 학교 끝나려면 멀었지? 응, 2시간쯤 더? 왜, 자기 아들 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 아들인데도 그거 숨기려고 마음껏 예뻐도 못 해줬는데. 맞아요. 형님의 아이, 아주버님이 죽기 전에 남긴 유일한 혈육으로 알고 있던 승주도 사실은 남편 아이였던 거였죠. 그 녹음 내용에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고모님들은 대성통곡을 하셨죠. 그리고 큰아버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아유, 어떻게 네 형한테 그딴 짓을!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남편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 모두가 경악하며 남편을 쳐다보았고 형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공범이에요. 이 모든 진실을 숨겨준 당신들 모두가 다 공범이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쩔 거냐. 내 큰아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작은아들이라도 살려야 했어. 그래서 그랬다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고 있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내 남편처럼 똑같이 아주버님을 배신한 거라고요. 그 안을 대체 어떻게 풀려고, 대체 어떻게? 잠시 후 친척들 사이에서 비난과 분노의 소리가 오고 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원에서 보자. 쓰레기 같은 새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형님의 더러운 비밀이 모두 밝혀진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저는 남편이 저지른 불륜과 형님과의 부도덕한 관계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과 형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판결로 저는 법정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남편과의 이혼을 했죠. 양육권도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남편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네 딸들 볼 생각하지 마. 아주 더럽고 역겨워. 그거 아니? 너는 네 존재 자체가 역병 같은 놈이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모든 진실에 대해 사과하며 제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저보다 아주버님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의 큰아들 명복이나 빌라고요. 그 후 저는 시가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전 남편의 작은아버지 딸인 아영 씨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영 씨와 저는 동갑으로 결혼 생활 중에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었어요. 하지만 이혼하며 아영 씨와도 다시 볼 일이 없어졌죠.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영 씨와 저는 함께 커피숍에 가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일상 이야기와 안부를 나누었지만 아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정 씨 이혼 후에 현우 오빠가 은실 언니랑 재혼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 전 남편이 형님이랑 재혼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 형님과 재혼을 했다는 말이었죠. 참 황당하고 어이없고 역겨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아영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승주가 현우 오빠 아이라는 게 드러났으니 큰엄마는 현우 오빠랑 은실 언니 결혼시켜서 승주도 키우자고 한 거죠. 그 일로 큰아빠하고 큰엄마 엄청 싸웠어요. 큰아빠는 완전히 분노했는데 큰엄마가 결혼 허락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족보도 이런 계족보가 없었어요. 정말로 전 시어머니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려 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영 씨는 그때 전 시부모님도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시부와 전 시모 사이의 갈등이 그 일로 인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우 오빠랑 은실 언니 재혼 못했어요. 왜요? 은실 언니 아이, 승주가 현우 오빠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요. 저는 아영 씨에게 어떻게 그 사실이 밝혀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은실 언니 또 다른 내연남이 나타났거든요. 그 남자가 난리치면서 승주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전 남편과 형님이 도대체 얼마나 엉망인 관계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영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우 오빠가 그 사실 알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은실 언니를 정말 심하게 때렸다고 해요. 은실 언니는 너무 맞아서 한쪽 눈도 실명하고 머리도 많이 다쳐서 정신연령이 7살이 되었다나 뭐 하여간 많이 다쳤대요. 결국 지금 현우 오빠는 폭행죄로 구치소에 있어요. 지금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특수폭행이고 해서 변호사 말이 10년 이상은 받을 거래요. 그리고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뭐요? 현우 오빠가 구치소에서
자꾸 소란을 피운대요. 왜요? 밤에 막 정우 오빠가 보인다고. 네? 아주버님이요? 네.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데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 남편과 형님의 비참한 결말이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배신이 결국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린 거죠. 전 남편은 결국 형님에게 배신당한 후 폭력을 행사해 구치소에 가게 되었고,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영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개막장 같은 집안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최후가 마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게 돌아가신 아주버님의 명복을 빌 뿐이죠. 이제 저는 제 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저와 딸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